정부의 6.17 대책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을 가진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이번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 전기차 관련 협력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쌓여가는 면세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의 내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대폭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대내외 변수의 급등, 또 급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정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에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새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올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용인 수지와 대전 등지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역 절반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김포와 파주 등 규제를 비켜간 곳에서 벌써부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김포 풍무 프루지오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는 최근까지 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6.17 발표 이후 하루 사이 2천만 원이 올라 18일 5억 7천만 원의 거래를 찍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아파트 단지도 호가가 6천만 원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17일 이 발표 이후로 지금 시즌적으로 한 6천, 7천 정도 실제로는 효과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보통 5억 한 3천 이런 금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5억 8천까지는 찍었어요. 파주 역시 일부 아파트에서 최고 7천만 원까지 호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용인 수지와 대전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레미안 이스트팰리스 1단지는 어제 1억 6,500만 원 오른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대전 유성구 트리플시티는 1억 500만 원 올라 10억 5,500만 원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돼 있는 만큼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미치지 못할 거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또 한 번 고강도 규제를 내놨지만 이미 풍선 효과가 예견돼 있어 사실상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충북 청주시 LG화학 오창 공장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바 있는데요. 현대차를 필두로 전기차 동맹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오는 22일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만나 LG화학 오창 공장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전기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LG화학은 이미 전기차 협력 관계로 현대차 전기차에는 주로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또 양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다른 그룹 총수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했는데 정 부회장은 조만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 역시 SK이노베이션에서 기아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국내 3사의 총수를 연쇄적으로 만나는 것은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공급 확대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공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정 부회장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배터리 대란을 대비하고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3사를 둘러본 후 한 곳을 정해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3사와의 동맹을 강화해 미래차 개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협력업체, 다음 달부터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간산업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대출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등이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은 중견업체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일을 최대 1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쌓여가는 면세점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품의 내수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주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섭니다. 가방과 선글라스 등 잡화를 중심으로 최대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들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재고 면세품이 국내 유통시장에 풀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품이 대상으로 면세점들은 가방과 선글라스, 신발 등 잡화를 중심으로 최대 60% 할인하며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건강식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라 면세점은 이르면 25일 자체 온라인 채널인 신라트립을 통해 재고 면세품 판매를 개시합니다. 신라트립은 신라 인터넷 면세점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으로 신라 면세점은 이번 재고 면세품 판매를 위해 신라트립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판매 대상은 프라다, 발렌시아가, 몽클레어 등 수입 명품과 투미, 토리버치 등 메스티지를 포함한 총 40여 개 브랜드로 백화점 정상가보다 30%에서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롯데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맞춰 면세점에서 인수한 해외 명품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올해 봄, 여름 시즌 신상품을 중심으로 10여 개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 점포와 아울렛 등 8곳에서 판매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오는 22일부터 7일간 공식 온라인몰 SI빌리지에서 신세계 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2차 판매를 실시합니다. 판매 대상은 페레가모, 지미추, 투미, 마크 제이콥스 등 4개 브랜드 280여 개 제품으로 백화점 정상가보다 20%에서 60% 할인 판매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실시된 신세계 면세점 1차 판매에서는 사이트 공개 20여 분 전부터 접속자가 폭증해 서버가 마비됐고 제품 90%가 판매 시작 5시간 만에 품절된 정도로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대신증권이 라인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라임 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익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선 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 금액이 더 많다면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은 4달 중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 내부 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 판매와 사후 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 내부 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의 이자를 매기겠다는 기업은행이 동의서의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배임 가능성 때문에 관련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 예상액에 발생한 이자를 확정 보상 비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15일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선 가지급 보상 절차 안내서에 적힌 독소 조항입니다. 선 지급액이 향후 결정될 배상액보다 클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야 할 차액에 이자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확대되자 은행 측은 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상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배임 문제 때문에 명시했을 뿐 실제 이자를 내야 할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해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은행과 임직원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화해 계약이라던 선 지급안에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이번 결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배임 이슈 해소와 자율 배상을 위한 조치를 찾아내는 데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수정된 투자자 안내문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펀드 피해자들에게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미국 연준의 회사채 매입 발표와 경기 부양 의지 확인 등의 호재에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 또 미중 갈등과 개성공단 폭파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변동성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변동성 강한 한 주를 보낸 코스피는 1.86% 조정받으며 2141.3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97% 하락한 742.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1조 2,553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6,987억 원, 5,351억 원을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기관이 1,833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2,846억 원과 177억 원씩 매수하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약 2,50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에 달하는 개별 기업의 회사채 매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우려가 커집니다. 미국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의 확진자 급증, 또 브라질 신규 확진자가 3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중국은 베이징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중국이 경쟁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확산시켰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미중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에 군사력을 배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방위산업주가 연일 급등하고 남북 경협주 등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빅텍은 142.71%의 주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 계열 소염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을 크게 낮춰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공식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관련주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여전한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은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증권업계는 조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성장이 희소해질 수 있는 상황 속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프트웨어와 2차 전지 중심 전동화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중 간의 갈등,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상승 동력이 약해진 가운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동성을 기반으로 2200선을 돌파하는 이른바 상승을 기대했는데 실제 시장은 경계감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길 잃은 증시다라고 요즘에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수 상단은 막혀 있는데 종목 장세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만 강화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인지 현 장세 분석을 먼저 좀 면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거침없이 상승했던 지수가 직전 고점 근처에서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의 가장 발단이 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 목요일 미국 다우지수가 7% 가까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정권, 행보권으로 좀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지난주 목요일 급락은 이번 주가 미국 증시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라는 걸 감안하면 나스닥 지수가 만을 돌파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증시에 영향을 좀 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성 물량, 특히 경제성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조정되는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코스피 지수가 2150을 넘어서면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PER 코스피가 2150을 넘어서는 순간 PE 한 12배 정도 육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PER 12배에 육박할 때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멈추는 모습을 작년부터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개인이 홀로 매수세를 좀 이어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을 좀 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증시는 한 주 동안 조정권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런 증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과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으로 일시적인 부분을 좀 보였다면 전체적으로 조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장 약세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일단은 변동성 심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뭐 위원님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내가 샀는데 왜 떨어지냐. 삼성전자 뭐 사실 상징적인 의미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개인들이 최근에 특히나 강하게 이번 주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가 못 올라가는 모습을 이른바 또 보여줬어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2100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급락 때 계속해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개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매수를 해왔는데 특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52,000원 전후로 보면 개인들의 매수를 했던 거의 평균 단가에 다다르게 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의 평균 단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개인들이 거의 이제 본전 심리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의 욕구를 상당히 느끼게 되는데 특히 지수가 지금 현재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개인들은 이제 매도 욕구가 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1주 동안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우선주의 급등이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종에서 테마주가 급격히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쪽에 매도를 하고 테마주나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에 좀 옮겨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결국 개인들은 그동안 잘 버텨왔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매수했던 매수 단가 근처에서 지수가 답보 상태인 구간에서 테마주나 우선주의 급등과 같이 속칭 얘기하는 이런 급등주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이런 그 테마주나 급등주에 몰리다 보면 오늘 본 방산주라든지 우선주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처럼 느닷없는 낙폭이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잘 버텨왔던 개인들도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구간보다 이번 주처럼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손실액이 더 커진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잘 버티다가도 이 심리적 싸움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이렇게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 지금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고 지정 확정 리스크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지수 재하락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3월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차후의 증시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볼까요? 네, 크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 이런 2차 팬데믹 같은 경우가 증시에 영향을 준 경우가 과거에 3번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 때, 그리고 50년도에 아시아 독감, 그리고 60년대에 홍콩 독감, 이 3번의 경우가 증시에 큰 파장을 줬고 이후에 2차 팬데믹까지 모두 다 영향을 좀 줬는데 이때 증시의 2차 팬데믹의 영향을 보면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1차 팬데믹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예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이제 증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영되는데 이미 1차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 팬데믹 현상에서 증시를 하락으로 큰 폭으로 몰고 간 데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차 팬데믹이 오더라도 증시의 조정은 좀 한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1차 팬데믹 때의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조정 기간을 보면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보다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은 어쨌든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끌고 내려갈 만큼 그런 매도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외국인이 여기서 수급적으로 매도의 주체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상 3월과 같은 급락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증시의 조정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미국이 끝난 이후에 아마도 다음 주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도 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 지나면 조정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승 기조에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정은 하락에 대한 기후보다는 조정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는 2차 전지나 5G 같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장기적인 주도주를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의 이지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일부 환매가 연기된 가운데 총 환매 중단액 규모가 5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최근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제25호와 제26호에 대해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보냈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은 217억 원, 한국투자증권은 167억 원으로 총 380억 원가량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기업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사모펀드를 판매해왔는데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펀드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 유일 위성통신 사업자인 KT셋의 무궁화 위성 6A호 발사로 위성 5G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5G는 지상망 보안제 역할로 재난 시 인공위성으로 5G망 연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KT셋은 해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배 안에서도 5G 속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KT셋은 무궁화 위성 6호의 승계 위성으로 무궁화 위성 6A호를 이르면 2024년에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KT셋은 이 위성의 5G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처리량이 기존 대비 10배 이상 많은 대용량 위성과 가변빔입니다. 기존 위성 발사 후 빔의 커버리지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가변빔 기술이 탑재되면 발사 후에도 빔 커버리지를 변경할 수 있어 5G로 인한 급격한 트래픽 증가를 수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위성과 5G 연동이 중요한 이유는 지상망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위성으로 5G를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이동통신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위성으로 백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동통신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KT셋은 해양통합 플랫폼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에서 인터넷이나 CCTV 등 운항 관리를 하는데 5G 속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인공위성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양어선입니다. 그쪽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어떤 운항 정보 혹은 입출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관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기존에 수기로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베셀링크라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CCTV 솔루션이라든지 IoT와 관련 솔루션들인데 여러 솔루션들을 배나 항공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 특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섬 지역이 많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무궁화 위성 6AO 발사 후 중동, 몽골, 아라비아에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G를 위한 무궁화 위성 6AO는 내년부터 제작에 들어가 3년 정도 걸립니다. 무궁화 위성 6AO가 위성 5G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가 주춤했지만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오피스 빌딩 투자가 늘며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26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5.3%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반도체 공장 건설 등 활발했던 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는 올 들어 55.4%나 줄어들었습니다. 금융, 보험업 투자도 전 세계 주식 가격이 동반 침체하며 31.3%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업 해외 투자는 올 초 유럽과 북미 등의 오피스 빌딩 투자가 늘어나며 23.9% 증가했습니다. 전기 가스 공급업은 국내 가스 공기업의 캐나다 액화플랜트 투자로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